성면록도 한 절반 읽었습니다. 드디어 해가 바뀌어 1873년으로 갑니다. 분명코 봄이로구나. 1873. 해동이 되자 병훈회와 김기범의 원정마을 친구 박지수와 엇구지, 강화도에서 온 다금바리는 엄째에 있는 순막에 모였다. 눈 비나 면하려고 만든 순막 옆에 칸을 달고 구두를 깔아 사람이 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필상은 다금바리에게 노는 방에 머물며 농산일을 거두는 한편 자리를 비우면 잡다한 집안일도 맡아달라 요청했지만 다금바리는 빈집이 있으면 골라 살겠다는 뜻을 비쳤다. 필상이 처음에는 서운하였다가 다금바리의 입장을 생각해보니 막 고삐가 풀렸는데 종살이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다. 병호도 거야 마을이 번다함으로 관의 눈에 띄어 어느 궁벽한 고을의 관노쯤으로 박힐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때 기범이가 원정마을 순막 주인에게 다금바리를 머물게 하고 숯을 굽거나 내다 팔도록 추천하겠다 제안하였다. 생각해보니 두루 유용한 제안이었다. 주변이 소나무 천지여서 기둥과 보로 쓸 나무야 몇 그루 도벌해도 상관없었지만 한 칸일망정 사기를 파고 들보를 얻는 일은 대목장이의 손이 필요하였다. 그 또한 기범이가 원정마을 대목장이에게 청하여 간단히 해결했는데 그는 끌과 대패 등을 챙겨와 베어야 할 나무를 지정하고 사람들이 날라온 것을 다듬어 사계를 팠다. 그런 다음 주추를 앉히고 기둥 아래를 그레질하여 높낮이를 맞추더니 사흘 만에 도리를 얹었다. 대목일이란 진척이 없다가도 뚝딱 이루어지는 법이라 도리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도리를 올리기까지 닷새 만에 일이 마무리되었다. 벽을 치고 구두를 까는 일에 황토가 필요하므로 병우와 기범이는 삽을 들고 남양바지 언덕을 헤쳐 흙을 쳐날랐다. 평소 하지 않던 일이라 일이 더딜 뿐 아니라 구슬 같은 땀을 흘리기 일쑤였고 퍼질러 앉아 물 마시는 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엇구지와 다금바리 등은 살아오며 눈대중한 것만으로도 반 목수가 되어 처음 하는 일도 거뜬하게 해나갔다. 같은 일을 해도 기범이나 필상과 병호는 금세 흙투성이가 되는 것이지만 박지수 등은 종일 일하고도 옷이 깨끗하였다. 딱따구리 쪼듯 머리가 아프더니 개운하네 그려. 이참에 경선 아부랭일랑 치어버릴까 보다. 연초를 눌러 재우던 기범이가 물을 들이켜는 병호에게 중얼거렸다. 병호는 이마에 손을 얹고 석가래 위에 쌀이대를 깔아나가는 엇구지를 바라보았다. 지난봉 과장에서 사달이 난 후 그 역시 경서를 던져두었는데 기범이는 밖에 나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기 일쑤였다. 내년쯤 다시 별시가 열릴 테지만 역시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기창이나 송진사도 시간을 주겠다는 심사인지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황토를 이겨 만든 알매를 지붕에 던져주는 박지수와 다금바리를 병호가 가리켰다. 저 일하는 것 좀 봐. 경서만 재미로 알았는데 근사하지 않은가? 방 한 칸 달아내는 일에도 질서와 격식이 있단 말이지. 거기 동무님들은 세월 좋구만. 지붕은 올라가는데 제우 적어놓고 해찰인가? 엇구지는 석가래의 알매를 치대며 기범이와 병호가 배워놓은 억새를 가리켰다. 제기를 상전도 저런 상전이 없네. 기범이가 곰방대를 털고 낯을 챙겨 일어섰다. 병호도 지게를 둘러매는데 조도를 타고 술통개를 맨 희옥이가 나타났다. 저마다 반가워하며 한마디씩 말을 건넸지만 심통이 난 기범이는 지게를 희옥이에게 밀어버렸다. 술이 문제가 아니여. 메고 따라와. 필상과 희옥이까지 네 사람은 낫을 들고 억새 군락지를 찾아 나섰다. 동무들을 만나 기분이 좋았던지 희옥이가 단가 한 자락을 뽑고 나서 기범이와 필상을 소리쳐 불렀다. 셋이 모인 자리에서 쑥덕이는 소리가 들리고는 웃음꽃이 피었다. 날 빼고 무슨 작당들인가? 역정모일세. 자넨 미장관이 목숨을 부지어서. 병호에게 소리친 필상이 더 크게 웃었다. 그들이 억새를 한 짐씩 부려놓자 새참때가 되었다. 하여 희옥이가 들고 온 술통개를 풀었다. 내일 올라올 적에는 집단이나 댄묵 지고 오게. 벽을 세우려면 필요하지. 박지수는 일을 시켜먹는 재미가 쏠쏠한지 기범이를 보며 응웅스레 웃었다. 그걸 꼭 우리가 해야 하남?
기범이가 타박하였고 엊구지가 말하였다. 이 산중에서 어찌 지푸라기를 얻겠는가? 집에 가는 사람이 맡아야지. 일이 시작된 후부터 엊구지와 박지수 등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예 순막에서 지내고 있었다. 박지수의 말인즉 마을에 내려가 자고 오는 병호와 기범이에게 집단을 구해오라는 것이었다. 새참이 끝나 다시 억새밭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는데 희옥이가 이번에는 병호를 불렀다. 다음 달 보름이 할머니 회갑이여. 참석할 게지? 해야지. 자네가 종정마을 조카와 같이 좀 왔으면 하네. 난 대소사를 처리하려니 짬이 없을 게야. 할머니가 조카를 보았으면 하는구먼. 거야마을 형님이 가까우니 모셔가면 되겠네. 일이 있다 하니 별 수 있나? 기범이도 아버님 기일이라 하고. 그럼 필상 형님의 사정을 들어보고 상의해서 처리함세. 막걸리를 마시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여 두어 번 억새를 전하르자 해가 기울었다. 기범이와 병호는 지금 실로 내려가고 필상은 희옥이를 데리고 거야마을로 향하였다. 기범이네가 이튿날 들판에 짓놀에서 볕단 면못을 뽑아내 지고 가자 박지수가 혀를 찼다. 일이 말짱한 걸 저으면 어쩌라는 겐가? 황토에 섞으려면 눈비 맞아 썩은 거라야 한단 말일세. 과거 시험엔 무슨 문제를 낸다는 건지 원 다시 가져오게. 기범이는 대번에 씩씩 콧김을 부는데 병호가 다시 가자며 지게를 걸머졌다. 그들이 순막을 빠져나올 즈음 사람들 킥킥대며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다. 치길 놈들. 우리가 영락없이 저것들 벗음일세. 그들은 제를 내려와 첫마을에서 썩은 집단을 얻고 또 희옥이가 했던 것처럼 막걸리도 한 통계 장만하였다. 그새 희옥이는 봉상으로 떠나고 남은 사람은 지붕의 일 억새를 엮는 중이었다. 억새가 엮어지자 이영을 얹어 치마 두루듯 지붕에 깔았으며 눈비가 치지 않도록 이틀에 걸쳐 두툼하게 마감하였다. 산간이라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수명도 긴 억새로 지붕을 이었으니 순막은 여염의 농가보다도 훨씬 버젓하였다. 그러나 구들은 아무나 놓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에도 기범이의 주선으로 고향마을 인사가 올라왔다. 그는 온종일 산을 쏘다니며 이맛돌이며 불목돌에 소용될 돌을 골라 실어오게 하더니 굴뚝자리를 정하고 아궁이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가 구두를 놓는 사이 병원에는 제 아래 우남강에서 고랫바닥에 채울 콩자갈을 실어 날랐다. 사흘째 되는 날 구들 위에 거미줄 치기를 하여 시험삼아 불을 놓아보니 연기가 잘 잡혀 다시 콩자갈을 깔고 황토를 덮었다. 연이어 벽 중간 중방에 간짓대를 넣고 쌀이를 세운 후 그간 퍼나른 황토를 이길 참에 박지수는 삭은 집단을 눌러 밟으라며 기범이와 병호에게 과제를 주었다. 그래야 잘 버무려질 뿐 아니라 집거리 사이에 공기가 들어 방한 방열에 좋다는 핑계를 댔지만 매갱이로 칠 일을 불어 그런다며 기범이는 입이 한자나 나왔다. 마침내 작두로 썬 볏짚을 황토에 개어 미장을 하는데 아직도 만취하면 팔려간 여인을 부르며 눈시울을 붉힌다는 박지수가 해본 간음이 있어 곧잘 해내었다. 밥만 먹으면 엄지에 올라 웃고 떠들며 힘을 쓴 덕에 운막이나 다름없던 순막이 두동실 새로워졌다. 기존 운막은 부엌으로 쓰고 새로 달아낼 곳에 방을 들였지만 먼저 있던 곳까지 지붕을 얹어 순막은 새 집이나 다름없었다. 집이 완성되어 한 바퀴 둘러볼 때 병호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일보다 뿌듯하여 가슴이 뻐근하였다. 상두산에 올라 목검을 휘두르고 택견을 연마하였으나 새로 힘을 쓰자 놀던 근육이 깨어나 몸도 새로워진 듯하였다. 순막을 완성해 놓고 올 봄에는 채마밭에 상추라도 심으련다고 필상은 소회를 밝혔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다금바리는 새로 만난 사람들과 두루 친해졌으며 처지가 비슷한 엊구지하고는 동기간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다. 병호가 상두째 넘어 종정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동이 트지 않아 세상은 어둑신하였다. 송진사의 집을 지나쳐 희옥이가 일러준 집으로 가자 그녀는 벌써 대문 밖에 나와 있었다. 노랑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었으며 장옷을 걸치지 않아 용모가 시원하였고 쪽진 머리에 비닐을 찔러 금산사 때보다 한층 숙성해 보였다. 상대를 알아본 그들은 반절음 한 뒤에 들길로 내려와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처져 걸었다.
원평천 둑길에 올라서자 마차 바퀴가 미치지 않은 길 가운데 풀숲에서 이슬이 채였다. 낭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병호가 동의를 구하자 그녀가 다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그리 하시지요. 제 이름은 수경입니다. 남정네 곁에 붙는 모습도 놀라웠지만 먼저 이름을 밝히는 데서도 배포가 엿보였다. 제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아재에게 들었지요. 선비님이라 부를까요? 선비라기엔 없어서. 그럼 아재의 동무이니 동무님이라 하겠습니다. 수르면 읍내를 통과할 무렵 그녀는 처음처럼 처져오더니 민가가 사라지자 다시 곁으로 붙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치마 저고리 쓸리는 소리와 숨소리가 들려오는데 병호는 어쩐지 평소보다 걷는 일이 힘겨워졌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 그가 세상에서 아는 여자라곤 할머니가 전부였다. 살면서 할머니 외에는 만나본 일도 없거니와 여인네와 단둘의 길 것이란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금구 현성을 나와 약작골을 넘으며 보니 기슭에 진달래가 촘촘하고 위에는 산벚꽃이 야단스러웠으며 그 산자락에서 바람이 불자 꽃내음인지 분내인지 향기가 닿았다. 바깥 출입이 드물어 약동하는 모든 것이 신기한 희옥이의 조카는 진달래며 동이나무를 해찰하느라고 조금씩 걸음이 더디었다. 물론 줄지 않는 길이 꼭 꽃구경 탄 맛은 아니었으니 아무리 키가 커도 노상의 일이 바느질보다 수월할 리 없었다. 숫고개를 앞두고 마을을 지나칠 적에 그녀가 누구네 쌀이울 넘어 붉은 송이를 가리켰다. 저 꽃을 아시는지요? 나무 이름이 박태기니 박태기꽃이겠지요. 꽃 모양이 밥택이 붙은 것 같아서 밥택이 나무라고도 합니다. 관상용이지만 여인네들 약재로도 쓰입니다. 그녀가 스스럼 없이 남정네 얼굴을 보았다. 대답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 박태기 나무를 알겠습니까? 알래서가 아니라 아버님이 약재를 다룹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길가의 풀과 꽃만 만나면 이름을 물었다. 그러다 갓길에 물이 지은 보랏빛 꽃과 눈이 마주쳤다. 저 꽃은 색이 곱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이 좀 망측합니다. 더 궁금합니다. 큰 개불알 꽃입니다. 마을 하나를 지나면서 병호는 탱자울에 가시 몇 개를 분질러 갈무리하였으나 호기심 많은 그녀가 어디에 소용되는 물건인지 그것은 또 묻지 않았다. 숫고개는 제법 긴 편으로 그곳을 지나면 효자 마을이 나타나며 그 마을을 지나야 전주에 닿게 돼 있었다. 길 옆 잔디에 물이 오르고 나뭇가지에 움트는 잎이 투명해지는데 어디선가 딱따구리가 분주히 나무를 뱄다. 오솔길 옆 밭에서는 파 마늘이 자라고 산자락의 다락논에선 황소를 부려 쟁기질하는 농부의 목청이 굴렀다. 검은등 뻐꾸기가 홀딱 뻗고 하면서 맑게 울면 반대편 뻐꾸기가 아련한 소식을 건네므로 살아있는 것들 자라는 소리가 수런수런 들리는 듯하였다. 밀밭을 질러 고개 정상에 이르자 소나무 두 그루와 사람들이 쉬면서 반질반질해진 바윗돌이 보였다. 다리쉼을 하고 고개를 내려와 세네를 건너면서 돌아보니 잡아올린 치맛자락 밑으로 금산사에서 본 당해가 조심스레 징검돌을 더듬었다. 징검돌과 징검돌 사이 번곳이 있어 병호는 훌쩍 뛴 다음 몸을 돌이켰다. 역시나 망설이는 기색이라 손을 내밀자 선뜻 잡고 건너오는데 허공에 뜬 몸이 잠깐 휘청거려서 힘을 주고 버텼다. 하마터면 빠질 뻔하였습니다. 그녀가 징검돌을 건넌 뒤 말하였고 병호도 아슬아슬했던 참이라 볼만하였겠습니다. 그리 말하였다. 살면서 여인과 어딘가를 동반하는 일도 처음이요 손까지 잡았으니 더욱 믿기지 않아 그는 자꾸 손바닥을 엉덩이에 문질렀다. 효자마을 지나서 용머리 고개에 오르자 전주천 너머로 성곽과 기와집이며 가명의 번다한 건물이 펼쳐졌다. 서문 밖에는 또 이마를 맞댄 초가가 질비하고 전주천 빨래터의 방망이질 소리가 제법 요란하였다. 남문박 시장에서 요기를 하시지요. 가리는 음식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걸 어떻게 주워 삼길까요? 동무님 드시는 걸 먹겠습니다. 간밤의 흥성거림 대신 강아지 새끼만 어슬렁대는 색주가를 지나자 책방거리가 나타나고 소금전이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서문박 시장이 남문박 시장으로 이어졌으며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장시라 흥정하는 사람과 악다구니 쓰는 상인들 목소리에 고막이 팔랑거렸다. 사람들의 치여 행여 놓치기라도 할까봐 병호는 그녀 곁으로 바싹 붙었다. 희옥이네 아버지 상을 당하여 봉상으로 올라갈 적에 기범이네와 몰려간 국밥집이 인근 어디인 듯 하였으나 아무리 둘러봐도 어림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골목을 마냥 뺑뺑이 돌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가까운 곳 아무데고 천막을 이어붙인 국밥집을 찾아들었다. 천막 아래 끼니 때울 목로에선 사람들이 선 채 허기를 변하는 중이었고 마루에 풋숲처럼 빼곡하게 들어앉은 행객이며 장사치들 역시 먹는 일에 열심이었다. 벽을 맞창낸 집 안쪽은 돗자리를 깔았으며 손님들로 후끈한데 도야지 비린내에 술집기 냄새가 더해져 머리가 지끈거렸다. 중놈이가 권하는 대로 자리가 깔린 방으로 올라선 병호는 국밥을 주문하고 기범이에게 빌린 낙죽 장도를 단번에 뽑도록 단속하였다. 잠시 후 내장에 시래기를 얹은 국밥이 나와 다진 양념을 풀고 듬뿍 떠 입에 넣었으나 냄새 때문인지 여인은 내키지 않는 얼굴이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 난리여? 국밥을 반쯤 비웠을 때 17사내가 방에 들어와 주위를 쉬이 둘러보았다. 빈자리가 하나뿐인 것을 보고 벤상 두 사내가 밥 먹던 손님 엉덩이를 툭툭 걷어찼다. 다 먹었거든 나가지 않고 왜 뭉개고지랄이여? 그 서슬에 한상에서 먹던 사내 셋이 숟가락을 놓고 일어서자 다른 자리의 사람들까지 슬금슬금 자리를 빌렸다. 전주 남문박 시장은 조선의 쌀값을 결정하는 큰 장시인 만큼 먹잘게 많을 뿐더러 폐악질을 일삼는 무리도 많다는 소문인데 그자들인 듯하였다. 소학패들은 색주가에 기생하며 상인에게 구전을 뜯고 작물을 거래하여 이문을 남기는 한편 돈을 받고 청부를 일삼았다. 또한 이권을 놓고 낫과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가 하면 아녀를 납치해 색주가에 넘기고 관속과 결탁해 가명의 물건 빼돌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뜨내기 장군이나 여염에 다소곳한 사람들은 얼굴만 마주쳐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질 지경으로 유세가 떠르르하다는 소문이었다. 그들 패거리가 막무가내로 손님을 내치자 주인인 듯한 여인이 술과 머릿고기를 내와 마음껏 잡숫고 소란만 일으키지 말라며 손을 비볐다. 결국 손님을 내몬 파랗고 무리가 방 가운데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조용히 앉아 국밥을 먹는 구석자리의 남녀가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병호가 국밥을 먹으며 살펴보니 처음에는 탁주잔을 돌리며 저희끼리 흰소리를 주고받더니 무명으로 이마를 동인 자가 두 사람을 턱짓하였다. 엊그제 사천딸이 색주가에 새로운 년이 있다기에 품어주었지 뭔가. 헌데 채수며 생김새가 똑같네 그려. 그러자 갈고리에 패인 팔뚝을 흔들며 다른 사내가 힐끗대며 거들었다. 내가 그년을 사흘 전에 품었으니 형님일세. 그깟 헝구멍에 먼저 든다고 형님일까? 그럴 값이면 네 삼촌도 동생이지. 흥이 난 듯 악수배들은 과장스럽게 웃었다. 병호가 고개를 드는데 수경은 처음보다 열심히 국밥을 먹는 중이었다. 헌데 그년 감창소리가 어찌나 색을 돋우는지 말이여. 밤새 타고 노는데도 젖대강이 숙지를 않더라니. 흑안 다즙이라잖나. 감창소린들 오죽할까? 저 보게 얼굴이 거무스레하니 영락없는 그 계집일세. 누구 오입쟁이와 눈 맞아 도망치는 길인지 알아봐야겠는걸? 그걸 어찌 알겠는가? 불을 켜지 않았을 터에 얼굴도 안단 말인가? 얼굴로 아는가? 슬그머니 들어가 보면 알지. 그들 무리에서 지펀한 웃음이 터질 무렵 병호는 낙죽장도를 괴나리 보찜에서 뽑아 무릎 아래에 놓았다. 그럼 확인은 형이 하실라나 동생이 하실라나? 걔야 형인 내가 나서야지. 그때 병호가 고개를 돌려 사내들을 보았다. 랜상 투거나 떡거머리인데
이마를 동인 자는 부명 아래로 자자 자국이 선명하고 갈고리에 팔이 패인 자, 뺨이 지네 같은 흉이 있는 자까지 몰골부터 의욕과는 담을 쌓은 자들이었다. 그들을 향해 그가 공손히 말하였다. 그쯤 했으면 술맛도 나려니와 이제는 그만하면 어쩔지요. 그러나 말만 공손하지 눈이 어찌나 살기등등한지 무레배들은 잠깐 말을 놓쳤다. 참숯보다 검은 눈동자가 안쪽에 깊이 박혀 해골바가지를 연상케 하는 눈매 아니던가. 그러나 상대는 여럿이요 남문박 시장은 침 바르고 오줌 뿌려놓은 그들의 영역이었다. 마침내 자자 자국이 있는 작달막한 자가 동료들을 향해 나직히 이죽거렸다. 방금 짖은 것은 어느 집 발발이인가? 와하하 웃음이 터졌다. 이분은 정주 영장 김시풍 영감의 족질이올시다. 그대게 회가변이 있어 모시고 가는 길인데 소란스러울까 염려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호는 전주 영장 김시풍을 언급하며 족숙이라 칭하던 김기범의 말을 떠올렸다. 진영의 영장이면 정삼품 고관으로 부사나 목사가 겸하지만 전라 가명은 따로 두고 있었으며 토포사를 겸하니만큼 적도소탕이 임무였다. 김시풍은 손으로 노화로를 우그러뜨렸다는 이력이 알려져 있었고 적도소탕의 공도 크려니와 대원군 인맥이라 그 무렵엔 감사보다 외려 위세가 높았다. 그런 김시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였으니 사내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진위를 파악하느라 애쓰는 눈치였다. 그때 손님을 내몰던 구레나룻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주 영장 족질께서 이런 데 들 리가 있나? 내놈 혀로 회를 채야겠구나. 병호는 밑에 빼놓은 낙죽 장도를 산에 올려놓고 가건을 풀면서 문 앞에 두 놈을 치면 그 틈에 나가시오 하고 일렀다. 갓을 풀어놓고 장도를 챙기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싫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벌써 뒤에 이른 듯하여 말보탤 겨를 없이 팔꿈치로 낭심을 쳐올렸다. 사내가 죽는 소리를 내며 아래를 쌓아주는데 싸움에서는 기세가 중한지라 사정 두지 않고 얼굴을 차 돌렸다. 그러자 단도며 갈고리 따위를 들고 사내들이 우르르 일어섰다. 내 놈들 하는 짓이 영락없는 각다기로구나. 나는 각오했으니 너희 중에도 누구는 예서 숨이 떨어질 것이다. 그는 품받기를 생략한 채 비어있는 상을 딛고서 맨상투 머리에 턱을 제겨차고 발따귀로 문 앞에 있는 자의 얼굴을 질렀다. 자세도 갖추기 전에 당한 일이라 턱과 얼굴을 얻어맞은 자가 하나는 퉁겨지고 하나는 빙글 돌며 주저앉았다. 병호는 달려오던 탄력으로 방을 가로질러 마루에 서게 되었으나 그리 간곡하게 일렀건만 안쪽의 수경은 꼼짝 않고 머물러 있었다. 상이 엎어지고 어이쿠 죽는 소리가 나자 구경난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몸이 성한 네 놈이 칼집에서 칼을 뽑으며 호시탐탐 밖을 노리는 중에 낭심을 붙잡고 쓰러졌던 자까지 합세하니 저쪽은 5이 되었다. 문이 좁아 상대편은 한 명씩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병호가 노린 점이 그것이었다. 그는 먼저 나오는 놈을 겨차기로 조져 갈비뼈를 부수든 기절을 시키든 할 생각이었다. 기범이와 약속한 품새로 겨뤄보기는 하였으나 절박함 때문인지 저도 모르는 동작을 구현했던 터라 칼과 갈고리만 조심하면 해볼만 하다는 믿음이 생겼다. 한 놈이 손바닥에 침을 뱉으며 몸을 움츠릴 적에 네 이놈들! 하는 부르짖음에 이어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상을 둘러 엎은 수경이 추상 같은 말을 내뱉었다. 주인장은 당장 중영에 달려가 영장 어른께 고하고 영군을 데려오너라.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이곳을 헐어 못을 파괴할 것이다. 오늘 너희는 모조리 불고를 당할 줄 알라. 들었느냐? 여인이지만 목소리가 어찌나 사나운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영문을 헤아리기 바쁜 눈치였다. 마루 끝에 병호가 틈을 주지 않고 그녀를 거들었다. 저희는 김시풍 영감의 족질이요. 주인장은 중영에 달려가셨는가? 그는 이 자리에서 끝을 보고 말 것처럼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기범이가 병장기를 어찌나 애지중지 다루는지 칼은 짧지만 날이 살아 스릉스릉 우는 듯하였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알았으나
그때쯤 악수배들은 긴가민가 하여 더는 나서지 못한 채 저희끼리 눈짓을 주고받았다. 본래 센 척하며 약자를 괴롭히는 무리가 사세 분리하면 그보다 비굴할 수 없는 종자들이라 판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욱이 병호의 솜씨를 한 차례 맛본 데다가 정말 중형에 달려가는지 구경꾼 두엇이 슬그머니 대오를 이탈하므로 방에 있던 자들은 저희끼리 눈 마주치기를 마치고 넘어진 동물을 부축해 비칠비칠 뒷문을 나섰다. 그들이 미투리도 꿰지 못하고 구경꾼 옆구리를 질러가며 인파를 뚫고 나가자 병호는 희옥이가 건넨 노자에서 엽전 몇 개를 던져놓고 수경을 인도해 거리로 나섰다. 수경의 서슬에 악소배들이 물러나긴 하였으나 그래도 뒤가 당겨 풍남문을 통과해 경기전 뒤편으로 해서 서둘러 완동문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마당째를 넘어 잎이 돋기 시작한 뽕밭을 질러 인봉서원 고개를 넘었다. 초곡에 접어들어 소양천 둔덕에 이르자 그제야 피돌기가 잡히면서 아까 벌어진 일들이 찬찬히 돌이켜졌다. 동행한 여자를 보호할 마음이든 그들을 징벌할 심사였든 순식간에 무렵에 셋을 제압한 일만은 암만 생각해도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삿발을 잡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일이야 얼마든 자신 있었지만 한 번의 동작으로 둘을 쓰러뜨린 일만은 다시 닥쳐온데도 흉내내기 어려운 품새였다. 그러나 그보다 놀라운 일은 옆에서 걷는 여인의 서슬과 침착함이었다. 50리 길을 걸어 다리 저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단숨에 무례배들을 제압하던 귀기는 상대를 때려 눕히던 병호의 택견 동작만큼이나 경이로웠었다. 저를 어찌 김시풍 영감의 족질로 만드십니까? 초곡을 지나 화포에 접어들자 수경이 농을 걸었다. 어느덧 서먹한 기운은 사라지고 함께 공경을 겪은 탓인지 목소리마저 다정하였다. 그 덕에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도 예사로 거짓을 일삼는지 궁금합니다. 낭자의 거짓말도 실감나더이다. 화포에서 소양천을 건넌 뒤부터 수경은 자꾸 다리를 절었다. 소양천을 거슬러 내려오는 둑길에 온통 하얀 것으로 덮인 벚나무 두 그루가 사이좋게 서 있었다. 병호가 땅 위로 드러난 벚나무 뿌리를 가리키자 그녀가 엉덩이를 걸쳤다. 발을 좀 보아야겠습니다. 이대로는 오늘 중에 닿지 못합니다. 제가 싫대도 고집을 부리시겠지요? 하면서 수경이 치마를 올리는데 버선 뒤쪽에 피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버선 코와 뒤축을 잡고 힘주어 버선을 벗었다. 키가 큼에 발도 크지만 좁고 가지런한 발가락 때문에 볼썽사나울 정도는 아니었고 발목은 가늘며 뒤는 살모사 대가리처럼 각이 뚜렷하였다. 살갗이 벗겨져 뒤꿈치에서 피가 나왔고 발가락 사이에도 두어 군데 물집이 보였다. 그는 오전에 챙겨둔 탱자가시로 발가락 사이 물집을 터뜨리고 이럴 줄 알고 넣어온 광목을 찢어 사이에 끼우는 한편 간발치듯 뒤꿈치를 감아주었다. 나머지 발도 같은 식으로 조처하고 챙겨온 미투리를 내밀었으나 작아서 다시금 덧날 우려가 있었다. 제 신던 미투리를 건네자 그새 늘어나 발에 맞으므로 그것을 주고 저는 새 것을 신었다. 당해를 벗짐에 넣고 몸을 일으킬 때 미풍에 날린 벚꽃 이파리가 여인의 머리와 어깨에 떨어졌다. 두 그루 벚나무 주변으로 별꽃과 새뜨기와 광대나물꽃이 쑥이며 잡초 사이로 촘촘하였으며 꽃이름을 묻는 수경의 질문에 병호는 아는 대로 답변하였다. 길이 급하건만 꽃잎 날리는 나무 아래에 두 사람은 오래 머물렀다. 응급처치를 하였더라도 수경의 걸음걸이가 신통치 않아 그들은 어둠이 깊어져서야 목적지에 당도하였다. 이튿날이 잔치라 마당에 차일이 걸리고 불을 밝힌 채 몇 사람이 술타령을 하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술잔을 기울이는 이들은 기범이와 희옥이와 필상이었다. 할머니를 먼저 보자며 희옥이가 수경을 데려간 후 자리에 합석한 병호는 셋이서 작당하여 둘이 동행하도록 꾸민 일을 알고 쓴웃음을 지었다.